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발표를 했습니다.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여야 상반된 반응이 지금 나오곤 있는데요. 이 추가 확보 소식에 대해서 여당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야당은 아니 추가한 건 알겠는데 언제 백신을 누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명쾌한 대답을 내놓으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특별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지금 우리가 9,900만 명분 이거를 이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여러 종류의 이제 그 백신이 나와 있지만 부작용이 없기로 이제 일단 증명된 화이자 백신이 각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전쟁에 가까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권덕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만 명분을 일단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3분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3분기. 네. 예. 아마 이제 화이자 회사 쪽에서 좀 증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8억 명분이라든지 또 캐나다라든지 각국에서 지금 추가로 지금 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도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서 일단 지금 이제 3분기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집단 면역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설정해 놓은 집단 면역 시연이 일단 11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제 1,800명 정도, 10,000명 정도 하고 이제 후반기에 이제 2천만 명 이상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언제 들어오냐가 문제일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문 대통령과 지난 연말에 CEO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2분기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3분기로 연기가 됐거든요. 모더나 백신의 경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계약했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이제 물량 확보가 들어오는 시점일 겁니다. 이게 빨리 들어와야지만 이제 접종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접종이 보면 그 접종센터 지금 전국에 한 200여 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센터에서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를 좀 센터를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접종 속도가 굉장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4% 그 정도밖에 지금 접종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거를 좀 높이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슈퍼나 이런 데서 다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좀 광범위하게 좀 접종센터를 확 풀어서 한다는데 오늘 아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부총리도 3분기 정도 되면 이 접종센터를 좀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수급 자체가 원활해지면 정부가 계획한 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이게 이제 변수가 많죠. 사실은 이게 언제 들어올지 또 계약사나 또 각국의 어떤 강대국의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보는 했다고는 하지만 차질 없이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또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박정우 기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상반기에 물량을 말씀하신 것처럼 1,800회분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접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약서나 이런 걸 보면 구체적인 걸 못 밝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긴 한데 지금 제일 정부가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강조를 했지만 제일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단 말이죠. 조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신이 도입하기로 했다 하면 그건 좋은데 그럼 언제 들어오냐.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들어오는 건 계약이 되고 있고 들어오는 건 3분기가 되면은 확인이 되겠죠. 언제 들어오는지. 화이자 백신도 계약한 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수량은 들어오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올지는 계약 사항에 따라서 못 밝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뭔가 국민들을 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좀 만들어내고 이렇게까지 갈 일이냐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를 좀 믿고 집단 면역을 약속한 11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확보한 물량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보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보관 방법 이런 게 일반 냉동, 의약품 냉동고에서도 보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지금 다시 갱신이 됐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물량만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우리 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독감 백신 맞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방 맞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좀 믿고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지켜봐달라 이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백신의 수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도 이게 그렇죠. 네. 민생과도 상당히 많은 연관이 되고 또 이것이 또 정치권으로도 상당히 좀 파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와 일단 비교가 되니까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방역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그 뒤에 백신의 확보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따라잡아서 거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 지금, 지금 뭐 어떻게 감당할 막을 수 수 없을 있을지. 정도로 많이 예. 나오죠.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백신과 어떤 이 팬데믹이 결국 이제 국제의 어떤 힘의 어떤 관계라든지 국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많이 바꿀 겁니다. 네. 즉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그만큼 빨리 어떤 경제가 회복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만큼은 작년에 뭐 백신 없어도 괜찮다, 뭐 백신 뭐 늦게 해도 괜찮다 하다가 이제 지금 상당히 지금 급하게 지금 백신 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확보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적인 것이죠. 네. 과연 그럼 정부가 정확한 정보와 또 정확한 이 상황에 따라서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루에 많게는 115만 명, 15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못 맞느냐. 예를 들어 이건 아마 정부 스스로도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하부 단위까지 지금 내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일단 2차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 맞아야 되죠. 이게 이제 네. 지금 미국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1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네. 다 된 것처럼 지금 2차 접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백만 명이라고 500만 명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11월이라는 게 이 2차 접종이 다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2차 접종에 대한 플랜을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예. 또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그래서 내년까지도 지금 겨냥한 저걸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맞자 뭐 이런.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제 면역 기간이 네. 얼마 갈지를 이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맞아야 이게 이제 적정하게 좀 유지될 수가 있다. 또 매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부가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신뢰가 좀 떨어지니까 네. 야당의 공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저는 뭐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는 좀 더 분명히 하라는 거고 이게 하니까 또 정부가 빨리빨리 하잖아요. 화이자 백신 계약도 권덕칠 장관이 뭐 가서 정말 읍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네.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달성 여부도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홍남기 부총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좀 보여야 될 모습은 자 우리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다 동참하자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백신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거 백신 맞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분신 때문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최대한 빠르게 접종을 하고 또 빠르게 접종한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 국민들이 빠르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 불안하고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많고 뭐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고요. 네. 집단 면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52님. 백신이 진짜 들어와야 우리 백신이 좀 확실하지도 않은 발표는 왜 하는 건가요? 이번엔 좀 약간 이 발표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4005번님은 저는 내일 맞습니다. 불안감 조장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야당도 협조를 한 번만이라도 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의견도 좀 보내주셨는데요. 시사구말리 각 당의 상황 좀 확인하고 오늘 좀 짧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은 지금 보면은 보궐선거에 대한 분석 이후에 부동산 정책 이걸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좀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후퇴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거는 박정우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내일부터 이제 부동산 특위가 꾸려져서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정된 건 없어 보입니다. 결정된 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면서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이 보유세 부담을 지금 경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너무 이게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아니 그 주택 가격에 따른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거의 뭐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재산세와 이 종합부동산세 네. 그 상한선을 조금 완화시키자. 그러니까 예컨대 이 금액적인 부분을 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네. 좀 부담을 하게 되는 그 가구수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뭐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9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봐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또 하나의 목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게 한 번도 지금 작년에 그 법이 바뀐 다음에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 6월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12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고지서를 받지 않고 그냥 법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파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1주택자에 대한 뭔가 뭐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다른 쪽을 좀 찾아야 된다. 뭐 장기 보유한 사람들 아니면 고령자에 대한 그런 세 부담 경감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교통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민주당이 이게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네. 사실 지금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주택자는 좀 완화해줘야 된다 등등 했는데 왜 이걸 미리 생각을 못했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거 그거야 뭐 동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올려버렸잖아요. 부동산 값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문제가 부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이 공시지가 현실화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원천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시지가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탁상공론입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제발 좀 현실을 좀 반영 좀 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지금 당정청 회의를 한데 보니까 이제 뭐 1주택자는 좀 완화해주고 뭐 등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미리 정말 생각을 못했냐 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임대차 3법 할 때도 그렇습니다. 수차례 전문가들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지적해서 이거 갑자기 올리면 전세 나누고 큰일 난다. 그랬죠. 제발 좀 단계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바로 이게 법을 통과시키지마자 바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혼란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와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왜 이야기를 못하죠?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옳다는 게 그냥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옳은 걸 옳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정책이 오류를 빚어진 것인데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들이 그만큼 힘들어하고 느끼는 게 이번 돌아다니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대로 현실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또 아주 고지고대로 그냥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또 이게 지금 과연 내부에서 논쟁만 있고 이게 대응을 될 것인가라는 의문인데 정책이란 게 결국은요. 국민들이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한계선 선상에서 적절히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걸 좀 고려해서 제발 좀 현실을 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야당과도 좀 상의를 하고 그렇게 좀 하시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 보면은 5월 2일 당대표가 선정이 돼야 이 부분도 좀 결정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중순 정도에 당론을 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이견을 조율해보고 어떤 방안이 국민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파악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원내지도부 선출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쪽으로도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움직임들은 막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뭐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 사면론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부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와서 이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국민의힘 쪽은? 이게 참 이 승자의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이번에 선거 이긴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뭐 여야 마찬가지예요. 참 정당들이 보면 진짜 그 하루만 딱 그렇고 그 다음 때부터는 이게 참 전부 다 그냥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면이 있어요. 자, 지금 국민의힘 보시면 저는 뭐 거의 미래통합당이나 예전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인데 일단 사면 문제는 지금 이거는 사실 여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뭐하러 지금 요구를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지금 하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뭐 저 부담을 좀 더는 측면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사면과 또 탄핵의 부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면과 탄핵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은 이미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넉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정당에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시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러면 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한 그 정당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지금 생각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예전부터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또다시 이걸 지금 거론하는 게 자칫 4.7 재보궐선거가 자신들한테 지지를 보낸 것처럼 착각하면서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참 정치인들은요 정말 제 생각이 너무 짧고도 너무 짧아요. 국민의힘 쪽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이 뭡니까? 민생을 좀 챙겨달라 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면을 건의했던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민생과 사면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점 이런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서병수 의원이 이 탄핵을 부정한 취지의 그런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니 오히려 뭐 윤 전 총장 등등 이런 당을 좀 바꿀 수 있는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입당이나 뭐 함께하는 그런 걸 좀 막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국민의힘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벌써 이제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거든요. 특히 뭐 2030도 그렇고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 옛날과 달라지지 않았더니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의 결과가 여권, 야권 모두 다 상당히 좀 변화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근데 그 변화가 다들 결과에 따른 변화는 변화인 것 같은데 바른 방향으로 가는 변화인 건 같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게다가 또 내년 3월이면 또 바로 대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범야권의 이 변화는 상당히 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아마 윤 전 총장의 야당 합류는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당에 지금 윤 전 총장이 지금 몸을 담는다는 것도 좀 상당히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서 이야기했던 저 도저히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겠다. 중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규합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아마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야당 내부에 이제 초선들 움직임도 뭐 있습니다만은 이게 거의 뭐 3일 천하 비슷하게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 비춰보면 역시 국민들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정치권이 회초리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똑같이 됐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비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이게 기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아마 이제 이쪽 움직임이 저는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또 국민의힘도 뭐 상황 보면 좀 반성을 좀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대선 시기에는 조금 늦춰지는 감은 좀 있습니다. 야권 쪽은 그렇습니다. 박정호 기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인물들이 새로운 지도부의 얼굴이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 면면을 볼 때 옛날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그런 지지세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도층은 아마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날 겁니다. 그 대안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니면 뭐 윤석열 전 총장으로 뭐 중심으로 뭉쳐지는 새로운 세력이 될 수도 있는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아사리판이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다른 의원들 물론 국민의힘에 나가긴 쉽진 않겠죠. 하지만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네.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별로 없게 된다면 새로운 판이 또 만들어지지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치는 한 달 앞도 보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